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당장이라도 죽고 싶을 정도로 비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옛말에 내 발등 내가 찍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 짝이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 그 인간의 바람기는 대학생 때 연애할 때부터 이미 심각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해놓고는 다른 여자랑 술을 먹고 있는 걸 제 친구가 목격한 거예요. 그때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희야, 미안해. 진짜 실수였어. 내가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근데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때 그 인간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그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래, 사람이니까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지 하면서 그 인간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인간은 또 바람을 피다가 걸렸죠. 제가 따졌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난 그냥 후배 상담해 준 거야.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정희, 너는 쓸데없이 의심이 너무 많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죠. 상담을 새벽 2시에 모텔에서 해? 오빤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됐고, 우리 헤어지자. 난 오빠 바람기 감당 못하겠어. 저는 정말 단호하게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 인간이 아무리 매달려도 꿈쩍도 안 했죠. 그런데 정말 하필이면 왜 그 타이밍이었을까요?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3일 내내 정신없이 울었어요. 저는 엄마도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랑 둘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시다니.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장례식장에서 찾아온 그 인간을 보는 순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위로가 됐어요. 아무리 미워도 인연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네 친구한테 들었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은 3일 내내 정신없이 웃는 저를 대신해 조문객 응대하고 장례 절차까지 다 알아서 해줬어요. 제가 밥을 못 먹으니까 죽이라도 사다 먹이고 쓰러질까봐 옆에서 부축도 해줬죠. 그리고 발인을 하던 날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희야, 내가 평생 네 옆에 있을게. 다신 절대 실수 안 해. 아버님 앞에서 맹세할게.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도 진심으로 반성하는구나 싶었고, 무엇보다 당시 제게는 옆에 있어줄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됐고 4년 후엔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식 날 그 인간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이제부터 내가 네 가족이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제게 닥칠 일들을 전혀 예상 못한 채 단꿈에 빠져 있었죠. 아니, 어쩌면 일부러 외면했는지도 몰라요. 행복하고 싶었으니까요. 결혼하고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물론 대학병원 의사인 남편이 당직이다, 수술이다 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겼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가,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래.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폐암 3기.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아버지, 왜 이제야 병원에 가신 거예요? 기침하신 지 몇 달 됐잖아요.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웃기만 하셨어요. 에이, 뭐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치료하면 되지. 시어머니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혼자 경기도 양평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남편은 외아들이라 간병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죠. 여보, 내가 회사 그만두고 아버님 간병할게. 제가 먼저 나섰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정희야, 그럴 필요 없어. 간병인 구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가족이 옆에 있어야지. 그리고 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 후회가 많이 남았거든. 아버님한텐 그런 후회 안 하고 싶어. 솔직히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까웠어요.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다닌 직장이었고 승진도 눈앞이었거든요.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제대로 간병도 못 해드렸던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를 저희 집 근처 병원으로 모시고 왔고 본격적인 간병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드러운 반찬 위주로 먹을거리도 준비해서 병원에 갔죠. 아가,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리고 아버님이 빨리 나으셔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하실 때마다 저는 옆에서 시아버지의 등을 쓸어드렸어요. 힘드실 텐데도 시아버지는 늘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우리 민수가 복이 많아. 이런 아내를 얻었으니. 남편도 그 시절엔 저에게 정말 살갑게 잘했죠. 정희야,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아버지 간병 어떻게 했을지. 정말 나 혼자였으면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 아버님도 나한테는 아버지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다행히 시아버지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어요. 시아버지는 이게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 말씀에 저도 울컥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시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시는 게 느껴져서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에도 저는 매일 시아버지 집에 가서 식사 챙겨드리고 병원 다니실 때 동행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막걸리를 한잔 하시면서 기분 좋아하셨고 남편도 활짝 웃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완치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더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임신이었죠. 여보, 나 임신했어.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을 들고 남편에게 보여주니 남편이 저를 번쩍 들어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어요. 정말이야?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는 거야? 시아버지도 너무 기뻐하셨죠. 아이고, 내가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아가, 정말 고맙다. 이제 난 정말 더 바랄 게 없구나. 얼마 후 저희는 건강한 아들 지우를 만났어요.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남편은 눈물을 펑펑 쏟았죠. 정희야, 고생했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어요. 새벽에 아기가 울면 먼저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주말엔 유모차를 끌고 나가 산책도 다녔죠. 그런데 지우가 도를 지나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 응, 그 의국 회식이 있어서 신입 레지던트 환영회라 빠질 수가 없어.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회식이 일주일에 2-3번씩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여보, 이번 주에면 회식이 3번째야. 좀 줄일 순 없어? 병원이 원래 그래. 당신이 이해해줘야지.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학회다 세미나다 하면서 지방 출장까지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출장이야?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아. 어쩔 수 없어. 내가 발표해야 할 논문이 있어서. 뭔가 이상했지만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 했죠. 왜냐하면 여보, 나 또 임신했어.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영 시원찮았어요. 첫째 때와는 180도 달랐죠. 뭐? 어떻게 벌써 아기가 생겨? 벌써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지우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렇지. 미안, 놀라서 그랬나 봐. 축하해. 축하한다는 말과 달리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의 외박과 출장은 더 잦아졌죠.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도 남편은 병원에만 있었어요.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서 토하면서 울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옆에 있어줄 수 없어? 미안해, 오늘 당직이라. 내일 집에 일찍 올게.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남편은 집에 일찍 오지 않았어요. 둘째 지원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분만실에 있지도 않았죠. 죄송해요. 남편분이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지금 못 오신대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혼자 진통을 견뎌야 했죠. 아기가 태어나고 2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정희야, 미안해.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왔으니까 됐어. 우리 딸 좀 봐. 너무 예쁘지? 응, 예쁘네. 건성으로 대답하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 확실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다시피 했어요. 남편은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오기 일쑤였죠. 여보, 우리 대화 좀 해. 이렇게 사는 게 가족이야?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매일이 내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의사니까 바쁜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스스로를 속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오빠, 오늘 밤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지? 발신자는 승연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거든요. 우리 집들이 때도 왔었고 지우 돌잔치 때도 와서 축하해줬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화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보게 됐죠. 우리 애기 어젯밤 최고였어? 오빠는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전혀? 승윤이 네가 없으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제자리에 놨죠.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 여기 있네. 태어난 척 남편에게 핸드폰을 건네줬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혼자 소리 없이 울었죠.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잠든 아이들을 보니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자. 확실한 증거를 잡고 대응하자. 그렇게 결심한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게 됐죠.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우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머리가 아파. 지우의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죠. 저는 우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5번을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지우가 많이 아파. 문자를 보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저는 지원이를 포대기에 업고 지우는 품에 안은 채 택시를 잡았어요. 아저씨, 썰밤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잠시 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간호사에게 외쳤어요.
우리 아이가 열이 40도 가까이 나요. 빨리 좀 봐주세요. 어머니, 일단 접수부터 하시고. 제 남편이 여기 의사예요. 강민수 선생님이요. 아, 강민수 선생님 부인이세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곧 의사가 와서 지우를 진찰했어요. 다행히 지우는 단순 독감이었고 링거를 맞으면서 해열제를 투여받자 열이 서서히 내렸죠. 지우가 링거를 맞으며 잠든 사이 저는 남편을 찾으러 갔어요. 진료실에 있겠지. 환자를 보느라 전화를 못 받았을 거야.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좋게 생각해보려 애쓰면서 진료실 문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됐죠. 글쎄 남편이 박승현을 안고 키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지더군요. 박승현은 급하게 옷매무새를 정리했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지우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어.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 당신이 안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저기 사모님,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그게... 박승현이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전 차갑게 말했어요. 듣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제가 소리를 지르자 박승현은 황급히 진료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남편과 저 단 둘만 남았죠. 설명해, 지금 이 상황. 그런데 남편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봤으면서 뭐 더 설명이 필요해? 그래, 나 쟤랑 만났어. 6개월 됐어. 뭐 이제 만족해? 뭐? 6개월? 그럼 지원이 낳기 전부터 둘이 만났단 말이야? 그래. 당신이 임신하더니 완전히 아줌마가 돼버렸잖아.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맨날 늘어난 트레이닝복만 입고. 그래서 내가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당신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승현이 봐. 얼마나 젊고 예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죠. 당신이 정말 인간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당신 아버지 간병하고 애 둘 낳고 키우느라 이렇게 된 거잖아. 변명하지 마. 다른 여자들도 다 하는 일이야. 이어서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 승현이랑 살고 싶어. 당신 미쳤어? 애들은 어떡하고? 당신이 키워. 양육빈 줄게. 솔직히 말해서 나 애들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나를 안 닮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당신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두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이 사람이 제정신이긴 한 건지 싶었죠.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우리 지호랑 지원이가 예쁘지 않다고? 그래,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그러니까 애들 핑계로 내 발목 잡을 생각은 하지 마. 그러더니 남편은 진료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어디가? 지호 안 보고 가? 볼 필요 없어. 이제 남이잖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진료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 가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솔직한 심정으론 당장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정말 밉고 원망스러웠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죠. 한 번만 더 대화해보자. 애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박승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박승현에게 남편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볼 생각이었죠. 며칠 뒤에 저는 박승현과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승현은 28살이라는 나이답게 젊고 예뻤어요. 저와는 확실히 달랐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어렵사리 입을 뗐어요. 승현씨, 부탁이 있어요. 우리 남편 떠나주세요. 아직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려요. 한창 아빠가 필요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쯤에서 끝내줘요. 그런데 박승현은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하지만 그건 사모님 사정이잖아요. 전 오빠랑 못 헤어져요. 오빠랑 저 진짜 사랑하거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건 이미 파괴될 가정이었던 거 아닐까요? 오빠가 사모님을 사랑했다면 저한테 왔을까요? 그래도 분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자 박승현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오빠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억지로 붙잡아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차라리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거 아닐까요? 저는 기가 막혀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애가 둘이에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자 박승현이 차갑게 대답했죠.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애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오히려 사모님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본인 욕심 때문에 오빠를 묶어두려는 거잖아요. 애들 핑계 대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박승현의 독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사모님 탓도 있어요. 여자가 결혼하고 애 낳았다고 여자이기를 포기하면 안 되죠. 남편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은 해보셨어요? 박승현은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바르며 말을 이었어요. 저 보세요. 저는 오빠 만날 때마다 예쁘게 꾸미고 향수도 뿌리고 오빠가 좋아하는 옷 입어요. 사모님은요?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신고 다니시죠? 박승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애들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부족했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제발 헤어져 줘요. 싫어요. 박승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오빠 놓아줄 생각 없어요. 오빠도 절 선택했고요. 사모님이 포기하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박승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빠는 이미 사모님 떠났어요. 새로운 가정 꾸릴 거고요. 그러니 사모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하세요. 그게 애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잠깐,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하지만 박승현은 그대로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실감했죠. 그날 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표정이 안 좋구나.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애비가 바람을 피웠어요. 병원 간호사랑 6개월째 만나고 있대요. 그리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죠. 그게 정말이니? 확실한 거야? 네, 제가 직접 봤어요. 병원에서 그 여자랑 키스하는 것도 봤고 애비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던데요.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그 순간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말씀하셨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 녀석 어릴 때부터 바람기가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어. 시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지우랑 지원이는 어쩌고. 아이고,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민수,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그래, 지금 당장. 안 오면 내가 병원으로 찾아갈 줄 알아. 시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도 어쩔 수 없었는지 1시간 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절 보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일렀어? 유치하게. 그 순간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야, 이 되먹지 못한 놈아! 그게 지금 네가 애미한테 할 소리야? 아버지, 제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못하는 말이 없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집 마누라랑 새끼 놔두고 바람을 피워! 왜요? 제 인생인데 제 마음대로 못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집사람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요. 매일 애들 울음소리에 시달리고 집에 가기도 싫고. 근데 승현이랑 있으면 살 것 같다고요. 그게 애들 아빠가 돼서 할 소리냐? 지우랑 지원이 어떡하고? 양육비 줄 거예요. 그 돈으로 애들 엄마가 알아서 키우면 되잖아요. 너 정말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시아버지가 비틀거리시자 제가 급히 부축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민수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니?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하지만 남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오후에 수술 잡혀 있어요. 민수야, 너 정말 이러고 갈 거야? 시아버지가 외치셨지만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자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미안하다,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그놈 대신 사과한다. 정말 미안해. 아버님, 왜 아버님이 사과하세요? 애비가 잘못한 건데요. 아가야, 그래도 포기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그 녀석 설득해볼게. 지우랑 지원이, 우리 손주들이 아빠 없이 크면 안 되잖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말이죠. 남편의 차가운 눈빛에서 한치의 미련도 없다는 걸 봤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시아버지는 계속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이제 아버지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남편의 태도가 정말 가관이더군요. 위자료 3천만 원? 장난해요? 내가 무슨 재벌이야? 법원 조정실에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유책 배우자잖아. 불륜에 가정 파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이거 완전 도둑놈 신부 아니야? 뭐라고? 당신은 진짜 양심이 집 나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껴? 그래서 양육비 준다고 했잖아. 그것도 월 100만 원씩. 그때 제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강민수 씨, 두 아이 양육비로 100만 원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최소 200만 원은 되어야죠. 200만 원이라뇨? 다달이 그 돈 주고 난 어떻게 살아요? 나도 새 출발해야 되는데. 새 출발.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역겨웠어요. 박승현이랑 새 출발하겠다는 거겠죠? 당신 정말 애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놈의 애들 소리 지겨워 죽겠어.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당신도 애들 좀 그만 팔아먹어. 그 말에 조정위원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강민수 씨, 양육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 가져갈 거예요. 제가 애들 키울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럼 면접 교섭권은요? 그것도 패스요. 솔직히 애들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정이 떨어졌다지만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날 조정은 결렬됐고 저희 부부는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있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인지 이젠 화도 안 나더군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 저런 인간이랑은 빨리 끝내는 게 맞아. 애들을 위해서라도 저딴 아빠는 인생이 없는 게 100배는 더 낫지. 그렇게 2주가 지난 어느 새벽 3시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번호였죠.
이 시간에 뭔 일이야? 저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뭐야 이 시간에?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라고? 순간 잠이 확 깼어요. 새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지금 어디야? 썰밤 장례식장, 빨리 와. 저는 전화를 끊고 정신없이 옷을 입었어요. 아이들도 서둘러 준비를 시키고 택시를 잡아탔죠.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아마 남편 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거겠죠? 거기에는 제 탓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옆에 뻔뻔하게도 박승현이 서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며느리인 것처럼 말이죠. 전현이 왜 저기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이니 참았어요. 저도 조용히 상복으로 갈아입고 남편 옆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그런데 박승현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계속해서 저희 주변에서 알짱거리더군요. 저는 박승현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거슬렸어요. 게다가 박승현은 조문객들에게 차까지 따라주며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죠. 정말 뻔뻔하네. 아무리 내가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지만 어쨌든 아직 이혼은 안 했는데. 참다 못해 저는 화를 시키러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을 좀 쐬려고 장례식장 뒤편 흡연구역으로 갔죠. 담배는 안 피우지만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 한정희 씨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남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당신 남편의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박승현 씨의 약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따라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뭔가 이상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결국 저는 남자를 따라 장례식장 건너편 카페로 갔죠. 카페 안쪽 룸에 들어가니 제 또래의 여자 4명이 더 앉아있더군요. 이분들은 누구시죠? 모두 박승현에게 남편을 빼앗긴 피해자들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들을 둘러봤어요. 그러자 한 여자분이 먼저 입을 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은영이라고 해요. 3년 전 박승현에게 남편을 빼앗겼죠. 저는 이미숙입니다. 저 역시 박승현한테 당한 피해자고요. 김사연이에요. 전 작년에 당했어요. 저는 한정아예요. 저는 6개월 전이네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더군요. 그때 저를 여기로 데려온 남자가 자신을 김정호 변호사라고 소개하더니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승현은 상습범입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돈 많은 전문직 유부남만 골라서 유혹하죠. 수법도 항상 같아요. 병원이나 직장에서 접근해서 불륜관계를 만들고 몰래 영상을 촬영해요. 촬영이요? 그때 최은영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 남편도 그렇게 당했어요. 박승현이 호텔에서 몰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그러자 이미숙 씨도 거들었어요. 저희 남편은 치과 원장이었는데 박승현이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위자료 명목으로 2억을 뜯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했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그 돈으로 명품백이랑 외제차 샀더라고요. 그때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박승현의 비공개 SNS 계정이 있었죠. 거기에는 충격적인 글들이 가득했어요. 이번 달 목표 의사 낳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박승현이 쓴 거예요? 네, 해킹 전문가를 통해 확보한 증거입니다. 법적으로도 유효해요. 이어서 한정아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박승현이 전과자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던 거 있죠? 결혼정보회사에서 신분 세탁해서 의사인 척하고
남자들에게 사기 결혼 시도했다가 걸렸다나 뭐라나. 진짜 열불나는 거는 그런 쓰레기 같은 계집애한테 내 남편이 놀아났다는 거지만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서 버젓이 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남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에요. 박승현이 가진 간호사 자격증은 진짜거든요. 아무튼 난년은 난년이라니까요. 충격적인 이야기에 제가 뭐라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데 최은영 씨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정희 씨, 우리랑 함께 박승현을 고소해요. 혼자선 힘들지만 다 같이 하면 가능해요. 상습 사기,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요. 우리가 이미 증거도 충분히 모았어요. 그때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희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해요. 한정희 씨도 함께 하시죠. 당연히 제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저는 이 소송전에 참여하기로 했죠. 저도 같이 할게요. 박승현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연대하면 박승현은 끝장이에요. 일단 장례식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그렇게 저는 김 변호사의 명함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박승현은 여전히 제 남편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그 모습에 우라통이 치밀었는데 이제는 저 두 바퀴벌레들을 참교육해줄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입술이 실룩거려서 참기가 힘들더군요. 너희들이 이제 끝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김 변호사가 준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그동안 박승현이 저지른 악행들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시아버님,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그 여자를 벌받게 할게요.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드디어 집단 소송이 시작됐어요. 박승현의 피해자만 12명이 모였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니 무려 50명이 넘었어요. 피고인 박승현은 자리에 앉으시오. 판사의 말에 박승현이 자리에 앉았어요. 박승현은 어마어마한 소송 규모에 꽤나 마음고생을 한 것인지 평소에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검사가 일어나 공소사실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승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계획적으로 유부남들을 유혹하여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최은영 씨가 나왔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전 남편이 저기 저 얼굴에 철판 깐 여자 박승현이랑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승현은 제 남편이 다니던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죠. 제가 흥신소를 통해 조사한 바로는 박승현은 제 남편을 작정하고 꼬시기 위해서 제 남편의 출퇴근 시간,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미리 조사했더군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박승현이 SNS에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이번 타겟 분석 완료. 골프 좋아하고 와인 마니아, 공략 쉬울 듯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러자 박승현은 이제 와서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씨 차례였어요. 저희 남편은 병원장이었는데 박승현이 가짜 임신으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박승현 씨가 가짜로 임신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박승현이 보여준 초음파 사진이 사실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었어요.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니까 똑같은 사진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조회해보니 박승현은 그 기간 동안 산부인과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숙 씨의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남편이 박승현한테 2억을 줬어요. 위자료 명목으로요. 그런데 한 달 후 박승현이 SNS에 와인을 마시는 사진과 함께 신형 벤츠 인증샷이 올라왔더군요. 저흰 당장이라도 박승현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 얌체 같은 게 일본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당신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세 번째 중소기업 대표의 부인인 한정아 씨가 증언했어요. 피고인 때문에 저희 남편 회사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피고인이 남편과의 영상을 가지고 협박했어요. 언론에 공개하겠다고요. 상장사 CEO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주가가 폭락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요. 피고인이 저희에게 5억을 요구하더군요. 회사 이미지 실추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줘야 한다고요. 판사가 박승현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피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자 박승현은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단지 연애를 했을 뿐이에요. 제가 받았던 것들은 그냥 선물이었다고요. 그때 김정호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재판장님, 박승현이 꽃뱀이라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박승현의 비공개 SNS 계정이 떴어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하나둘 공개됐죠. 병원장 공략 완료. 목표 금액 2억 달성. 역시 전문직이 최고. CEO 잡았다. 이번엔 10억 노려볼까? 그걸 본 법정이 경악에 빠졌어요. 판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피고인,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박승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장난으로 쓴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장난이요? 피고는 실제로 돈을 받았잖아요. 이어서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피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3년간 총 12억이 입금됐고 모두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앉아 긴장이 됐지만 침착하게 말했죠. 저는 한정입니다. 제 남편 강민수가 피고인과 불륜을 저질렀죠. 피고인의 수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제 집들이와 아이 돌잔치에도 왔었어요. 친구인 척하면서 저희 가정을 파악했죠. 그리고 제가 둘째를 임신해 힘들어할 때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피고인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사모님 임신해서 힘드시죠?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 30년 법관 생활 중 이렇게 파렴치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피고인은 사랑이란 감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네요. 피고에겐 중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박승현에게 사기, 공갈, 협박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박승현이 충격받은 얼굴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곧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징역 5년이라뇨? 전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요. 재판장님, 이건 너무해요. 전 진짜 사랑한 것뿐이라고요. LOVE. 그 남자들도 다 좋아했어요. 쌍방이었다고요. 그러더니 박승현은 갑자기 피해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당신들이 애초에 남편 관리 잘했어야지. 안 그래? 당신들이 잘했으면 당신들 남편들이 왜 나한테 왔겠어? 이게 다 당신들이 매력이 없으니까 벌어진 일 아니냐고. 내 말이 틀려? 박승현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러자 판사가 박승현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박승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왜 남자들은 왜 처벌 안 받아요? 걔들도 나랑 같이 불륜했잖아요. 왜 나만 감옥에 가야 해요? 그때 법원 경위들이 다가왔어요. 피고인은 일어서십시오. 이제 구치소로 이동해야 됩니다. 싫어. 나 안 가. 이건 부당해. 박승현이 바닥에 주저앉아 버텼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전 아직 젊어요. 28살이라고요. 5년이면 제 인생 끝나요. 5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으면 주름살이 자글자글해져서 나올 텐데. 아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싫어. 나 안 가. 못 가. 결국 경위 2명이 박승현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안 돼. 나 놓으라고. 박승현은 이건 말도 안 되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지만 이제와 박승현이 할 수 있는 것은 질질 끌려가는 것밖에 없었죠. 결국 법정 문은 닫히고 박승현의 절규 소리도 멀어져 갔어요.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뒤를 이어 제2혼 재판 판결도 나왔어요. 원고 한정희와 피고 강민수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피고는 유책 배우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가 덧붙였어요. 재산 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8대2로 한다. 원고가 시부 간병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점, 피고의 불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8대1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피고는 조용히 하세요. 오히려 관대한 판결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지만 내가 평생 번 돈인데 그렇게 홀라당 가져가면 좋아? 착각하지 마. 나 당신 돈에 욕심 없어. 다만 우리 애들이 정당하게 받을 몫만큼 받아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박승현 같은 꽃뱀한테서 구해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 이 호구야. 제 일침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이어서 피해자 모임 여성들이 제게 다가와 축하해줬어요. 정희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마음고생 끝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김정호 변호사도 제게 악수를 청했죠. 한정희씨, 덕분에 사건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시아버지가 계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그 여자 벌 받았어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푹 쉬세요. 그 뒤로 1년이 흘렀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조금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죠. 지우와 지원이는 아빠 없는 삶에 무리 없이 적응해줬답니다. 고맙게도 새로 옮긴 어린이집에도 잘 적응해줬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여보, 나야. 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문을 열자 초라해진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난 할 말 없어. 돌아가. 제발 5분만, 아니 1분만.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놀이터에 나가 있었죠. 전 남편은 소파에 앉자마자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됐어. 입 바른 소리 그만해. 이제 와서 그런 말해서 뭐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 지금 진심이야? 1년 전엔 나보고 아줌마라며 박승현이랑 살겠다고 했잖아. 솔직하게 말해. 이제 와서 왜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전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절 찾아와 진짜 목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빚이 좀 많아. 빚? 당신한테 무슨 빚이 있어? 그게 박승현한테 홀려서 명품백 사주고 오피스텔 구해주고 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카드빚만 3천만 원이고 사채까지 쓰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빈털터리 빚쟁이가 되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기대려고?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고작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 그때 전 남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해. 얼마 전에 박승현이 가석방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연락이 왔거든. 뭐? 그 계집애가 뭐라는데? 돈 내놓으라고. 안 주면 몰래 찍은 우리 영상 공개하겠다고.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 진짜 왜 그러고 사니? 저는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전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에게 아줌마가 다 됐다느니 이젠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다느니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다 해대더니 말이죠. 저는 전 남편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고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의사잖아. 당신 월급으로 알아서 해결해. 왜 나한테까지 손을 벌려? 나 병원에서 잘렸어. 대체 누가 그런 건지. 내가 조광지쳐 버리고 간호사랑 불륜 저질렀다고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더라고. 과장님이 병원 이미지 실추된다고 조용히 나가라고 하셔서 자진 퇴사 형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주라. 응? 내가 왜? 우리 남이잖아. 그래도 내가 우리 애들 아빠잖아. 뭐? 당신 벌써 치매 걸렸니? 당신 입으로 우리 애들 예쁘지도 않다며. 그래놓고 감히 우리 애들을 입에 올려? 그러자 전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박승현한테 완전히 속았어. 걔가 나만 사랑한다고 특별하다고 해서 내가 눈이 돌았었나 봐.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늦었어. 지원 이제 아빠 언제 와라고 묻지도 않아. 지원인 당신 얼굴도 기억 못해. 전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일어나서 터덜터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전 남편이 초라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데이트를 했던 날, 비 오는 날 우산 하나에 같이 들어가며 웃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결혼식 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울먹이던 그 사람. 지우가 태어났을 때 분만실에서 감격에 겨워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연신 되뇌던 그 남자. 시아버지 병간호할 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며 제 어깨를 토닥이던 따뜻한 손길도 분명 있었는데 언제부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많았던 사랑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어요. 저 사람도 한때는 꿈 많은 청년이었고 한땐 나의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박승현이라는 여우에게 홀려 모든 걸 잃고 저렇게 초라해진 모습이 측은하기도 했죠. 하지만 동정심이 들면서도 용서할 순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그 수많은 시간들을, 두 아이와의 소중한 추억을 그렇게 쉽게 버린 사람이니까요. 잘 가요, 강민수 씨. 이제 정말 남이네요. 저는 전 남편의 뒷모습을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시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그이가 왔었어요. 후회한대요. 하지만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님도 이해하시죠? 사진 속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마치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여태껏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신기한 게요. 하필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박승현의 피해자들과 김정호 변호사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땐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님이 다 계획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먼 길 떠나시면서도 혼자 남겨질 며느리가 걱정되셔서 하늘에서 그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신 것 맞죠? 얘야, 혼자 싸우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싸워라 하고 말이에요. 순간 언제나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시아버지가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못된 박승현도 벌받았고 저도 정당한 보상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지우와 지원이가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시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사람과 계속 살았다면 더 불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약속할게요. 지호, 지원이 정말 잘 키울게요. 아버님이 그토록 아끼셨던 손주들이잖아요. 비록 아빠는 없지만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자라도록 할게요. 올바른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키울게요. 지우는 벌써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주신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버님 닮아서 마음이 따뜻한 아이예요. 지원이도 아버님 사진 보면서 할부지하고 손은 들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했어요. 못난 며느리 끝까지 편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요. 이제는 제 걱정 마시고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저 혼자서도 잘 해낼게요. 아버님이 주신 사랑과 용기로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그렇게 인사를 마친 저는 아이들이 잠든 방으로 가서 몸을 뉘었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어요. 남편의 불륜, 이혼, 시아버지의 죽음. 모든 게 한꺼번에 휘몰아치며 저는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 절망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혹시 저처럼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그리고 어쩌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제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우 지원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